주위에 누군가가 가급적이면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고통체는 인간관계에 드라마를 일으켜 먹이를 얻기 위해 그들을 자극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말 그대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다. 고통체가 친밀한 관계와 가족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대부분의 먹이를 얻기 때문이다. 친밀한 관계와 가족, 원가족이 대표적이겠죠. 나의 부모, 형제, 내 태어난 그 공동체, 당신을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누군가의 고통체에 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상처입기 쉬운 곳을 알고 있다. 만약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나 시도한다. 고통체는 더 많은 감정을 찾아다니는 원초적 감정이다. 상대방의 고통체는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고통체가 서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준다. 읽으면서도 고통스럽네요. 우리가 어떻게 이래야만 하는가. 삶이라는 유연성 앞에서 이렇게 서로 물고 뜯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참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데, 에고의 확장이라는 것은 나는 긍정적인 것을 원하고 평화와 사랑, 희망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세요. 진실한가? 정말 평화를 원하는 거 맞아요? 정말 사랑 맞으세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도구가 사랑이나 평화라는 도구 아닌가요? 세상을 정말 연민 가득하게 사랑하는 거 맞아요? 누군가에게 질투받고 추앙받기 위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면 다 고통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톨리의 이 말이 참으로 부정할 수가 없네요. 많은 인간관계에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체의 사건이 일어난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들의 고통체가 벌이는 감정적 폭력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운명처럼 그런 악몽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것 역시 인간 고통체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전해지는 주된 방식 중 하나이다. 각각의 사건이 끝나면 두 배우자는 화해를 하고 에고가 허락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휴식기를 갖는다. 자, 이 주기적인 파괴적인 사건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주기를 타는 것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들을 가끔 드려요. 나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분에게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어떤 식으로 가면을 쓰든지 간에 언젠가는 진실이 공허로, 외로움으로, 이 세상에 혼자 있는 느낌으로, 아니면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에고의 확장이라는 것은, 에고가 나로 삼는 것은 어떤 것을 에고가 나로 삼게 적당한 먹잇감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긍정을 추구하면서 부정을 갖고 있는 이 분리된 감정이 에고가 좋아하는 구조가 아닐까요? 우리는 진실되기가 매우 힘든 종족이죠. 진실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조차 내 인생을 다 그것을 위해서 쓰는 그 순간조차도 진실하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 명예, 권력,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 위해서 자기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진짜 온전하게 꽉
차서 그 마음과 겉의 행동이 진실한가? 늘 그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끊임없는 고행이더라고요. 톨레의 이야기가 말하는 비교적 평화로운 휴식기, 자기 그 에고를 다 폭발하고 쉬고, 그러니까 부부들도 정기적으로 싸움을 해줘야 되고, 엄마도 정기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려야 되고, 선생님도 정기적으로 애들한테 짜증을 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탑재된 메커니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원장님은 그러면 바라는 마음이 없으세요? 너무나 많죠. 저의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급 우울하게 될 때도 많아요. 저의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상대방은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냥 평화롭게 지나갈 때도 저는 속으로 째려보면서 지나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바라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사정이지 그 사람 사정이 아니라는 거. 이건 내 바람이지 그 사람 바람은 아니라는 거. 이건 내 안타까움이지 절대 그 사람하고 이 안타까움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그것을 끌어안고 아래로 내려가요. 마음속 깊이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정말 저분은 다를 건데 하는 심정인 분들도 많았어요. 제 회원 중에서. 능력이 된다고 해서 다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사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타깝다고 해서 다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제나 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 문제인 것을 알지만 고통스러워요.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사람 기분까지 나쁘게 할 의도와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나 이런데 몰라줘? 너도 한번 당해봐. 애둘러서 비꼬거나 찌르는 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사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폭력성,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조감,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감, 내 안에서 올라오는 헛된 희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포기하고 달아지고 낡아지는 과정.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된다면은 상대방한테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한테. 엄마의 가장 좋은 먹잇감은 누굽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예요. 왜요? 힘의 관계에서 약자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해요. 우리는 그렇게 무슨 지성적이고 엄청난 어떤 고퀄리티의 영혼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느껴요. 단순히 그는 나의 지배하에 있고 내가 요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남들한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눈 속이기 좋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아이가 대통령이다. 내 아이가 무슨 어마어마한 박사다. 뭐 굉장한 영적 능력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두려움을 느껴요.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왜요? 나보다 약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공포감, 두려움 아니면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으면 경외감으로 바뀌겠죠? 같은 감각이에요. 경외감이나 공포감이나 같은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호랑이에 대해서 공포감이죠. 인간이 야생에서 만났다면. 하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경외감이죠. 호랑이 사진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 귀신을 쫓아내는데 해태도 호랑이 형상이고
이런 것들은 또 경외감. 그러니까 이 공포심이나 경외감, 기쁨이나 슬픔, 희망과 절망 이런 것들은 그냥 표현이 다르고 나타나는 형상이 다르지 내재된 에너지는 저는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대를 통해서 해소하느냐 스스로 가만히 침몰하느냐 이제 이 마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일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이 내가 담담히 내 감정을 내 스스로 받아내는가, 나의 액맞이가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나의 화를 쏘아서 내가 편안해지는 저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자, 여기 지나친 음주에 대해서 나와요. 고통체를 활성화시키기 쉽다. 특히 남성의 경우가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 술에 취해서 고통체가 자신을 접수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고통체가 습관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무의식의 정도가 매우 깊은 사람은 그 폭력이 종종 배우자나 자식을 향한다. 뭐 이런 거 흔하죠. 술 마시면 그리고 뭐 특별히 폭력적이지 않고 정말 자상한 품성을 가진 것이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품성임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면 격해지고 감성적이고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또한 20대 때 술로 도피했을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의 특성이 어쨌든 먹으면 멍해지고 몽롱해지는 그 느낌이 일단은 좋았고 그러면서 뭐든지 허용되는 느낌? 다 괜찮아지는 느낌. 깨고 나서는 후회를 돼도 그 순간에는 모면할 수 있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극과 극의 기분에서 이제 이 감정적인 호르몬이 굉장히 편안하고 몽롱한 느낌을 주니까 좋았어요. 현실적인 것은 아주 엉망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도피 사람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다고 느껴요. 자, 대부분의 고통체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고 또 스스로 고통받고 싶어 하지만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감정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먹이로 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자신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어떤 남녀는 실제로는 그들의 고통체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 끌리는 것이다. 때로는 첫 만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늘이 맺어준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지옥에 맺어진 결혼인 경우도 많다.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같은 배우자. 분명히 다른 인격체인데 그리고 분명히 나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와 같은 에너지를 여전히 끌어당겨서 그와 같은 상태로 세팅하나. 이제 이런 거 컴퓨터 껐다가 켜면 원래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재생되는 거 아니에요? 더 참신하고 신선하게. 제가 해보니까 부모 자식 관계, 지인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중에서 제일 힘든 관계 상담이 부부 관계 상담이더라고요. 정말 잘 안 돼요.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잔잔한 잔열감이 여기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관계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지 여기에서 톨레가 말하는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고통체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 끌린다는 말이 엊그제 온 저희 부부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할까 생각을 하시면서 오신 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절망했어요. 그냥 그분의 사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왜 이래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죠. 우리의 삶이 왜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보상받고 성실하게 살면 보상받고
그래도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해도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나만 참고 다 좋아질 거야 기다리고 이렇게 살면 좀 좋아지면 안 되나?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남들은 이용하고 자신은 절망하고 이제 나이는 60대가 다 돼가고 남편은 바뀔 것 같지가 않고 자신은 계속 이 순환을 젊었을 때는 힘이라도 있어서 그래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이제는 늙어서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계속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적인 보고만 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 자, 그런 절망감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저도 절망스럽고 우울하더라고요. 이 이상적인 결혼이 지옥에서 맺어진 이런 결혼과 같은 부부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TV에서 보니까 어떤 부부는 그러지 않던데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뭐 나이 들어서 손잡고 사는 노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같은 것들 그렇게 저도 참 애틋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꿈들이 많으신데 TV에서 보는 그 아름다우신 분들 직접 가서 만나보고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얘기해주세요. 보이는 그것으로 믿지 마세요. 당신의 삶도 누군가는 처음에는 그렇게 삐그덕거릴 때 누군가는 나도 너처럼 그렇게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한 적도 있지 않았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 고통칠 부분 우울하네요. 정말로.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는 고통체가 영리하게 몸을 낮추고 누워있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남편과 아내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체와도 상대방 역시 당신의 고통체와도 결혼하는 것이다. 자, 당신은 남편과 남편의 고통체, 부인과 부인의 고통체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뭐까지 시댁의 고통체, 친정의 고통체까지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합니까? 결혼식장에 남편, 부인 2명 걸어가지만 제 뒤에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친족들이 따라가는 그 망령들이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어떤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상담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 모양이 됐습니다만은 결혼식장에 갈 일이 꽤 있죠. 저도. 그렇다 보니까 마냥 축하만은 안 되더라고요. 마냥 축하만은 안 되고 임신을 했다고 전화가 오면 마냥 축하만은 안 되고 꼭 마음 공부를 하세요. 명상을 하세요. 요즘에 정말 그 어떤 마음 공부 관련된 서적, 영상, 단체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된 곳을 검증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것을 검증해서 꼭 그 마음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이제 이렇게 축하와 더불어서 그런 말을 제가 흔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업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너무나 현장에서 알려주시니까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참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뭐 잘못된 일 있어? 하고 당신은 묻는다. 잘못된 건 없어. 하고 그녀는 대답한다. 그러나 그녀가 발산하는 적대감에 찬 에너지는 모든 것이 잘못됐지 라고 알려주고 있다. 눈을 들여다봐도 이미 그곳에 빛은 없다. 마치 무거운 장막에 덮인 것처럼 당신이 알고 사랑하는 존재, 예전에 애고를 뚫고 빛을 발하던 순수한 존재는 완전히 가려져 있다. 전혀 낯선 사람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 그 눈은 증오, 적개심, 비꼬, 분노를 띠고 있다. 그녀가 말을 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아니다. 배우자나 연인을 통해 고통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 고통체가 해석하는 현실이며
두려움, 적개심, 분노,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싶은 욕망이 당신으로 더 고통스러워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완전히 왜곡된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연인의 진짜 얼굴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며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끔찍한 실수는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진짜 얼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점령한 고통체일 뿐이다. 고통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체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편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매우 타당하고 훌륭한 조언이죠. 고통체가 없는 사람은, 제 경험에서 고통체가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고통체가 없는 거냐? 이 관계는 전혀 아니올시다죠. 결혼을 하지 않은 수많은 요즘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수행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고통체가 없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많은 고통체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통체가 없는 사람은 또 이런 인연관계, 부부관계 같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또 맺지도 않아요. 맺을 필요가 없어요. 풀어야 될 것이 없잖아요. 홀로 자유로운 그 하나님이 여자를 만나서 꼭 결혼을 해야, 아니면 남자를 만나서 꼭 결혼을 해야 더 완전한 신이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더불어서 살다가 때가 되면 들꽃처럼 불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통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성, 이 업식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무겁고 끈적이고 이렇게 합하여지는 힘이 있거든요. 기쁨, 희락, 평온함, 행복감은 발산되는 에너지잖아요. 불은 발산되고 물은 응집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힘인 것이죠. 그 불의 발산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발화시켜 때우고 열을, 빛과 에너지, 열을 얻고 에너지 응집력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가동 힘으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이라면서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응집이 돼야 되죠. 이런 덩어리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응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발산되면 이것이 형태가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그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항하고 한편으로는 끌어들이는 이 두 가지의 깊은 내재적인 힘은 뭐예요? 집착이에요. 그것을 싫다고 하든지 좋다고 하든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에너지, 그것이 본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게 좋아. 뭐 때문에? 부정감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 행복해도 뭐가? 부정감이 자리 잡아주지 않으면 이 긍정감에 대한 유지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지해주는 그 에너지는 긍정, 부정도 아니에요.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지 긍정으로 보여지든 부정으로 보여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웃든 울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부리는 마술에 쟤네들이 울고 웃는 것인데 본체는 나잖아요. 그 나에 대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까지 이는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폐쇄적인 자기중심성을 갖는 것은 이 밝고 희망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보다는 본래식으로 고통체가 갖는 에너지가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응집시키는 힘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공포가 더 응집시키는 힘이 강하지 행복감이 더 응집시키는 힘이 강할 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공포심에 똘똘 뭉치지, 외로움에 똘똘 뭉치지. 누가 행복한데 똘똘 뭉칩니까? 자기 행복한 대로 살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는 최선은 조화, 균형이겠죠. 그렇지만 공포심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상하관계, 복종, 굴종, 조화, 균형, 뭐 다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왜요? 모양을 만들기가 더 좋잖아요. 응집되어 있으니까. 근데 분산되면 모양 만들 게 몇 가지 없죠? 자, 그렇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단단한 고통체. 결코 잠들지 않은 단단한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평소에 미소 짓거나 예의 바르게 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겉에 한 층을 벗겨내면 불행한 감정 덩어리가 펄펄 끓고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맞대응하려고 하고 누군가와 대결하거나 비난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불행한 것을 발견하려고 기다린다는 것은 초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들의 고통체는 언제나 굶주려 있으며 만족해하는 경우가 없다. 저걸 필요로 하는 에고의 욕구가 극대화된 상태이다. 비교적 사소한 일들도 그들의 반응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드라마에 끌어들여 반응을 얻으려고 시도한다. 조직이나 개인을 상대로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한 투쟁과 소송을 끝없이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헤어진 배우자나 연인에게 편집증적인 징후를 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고통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극단적인 반응을 통해 그 고통을 사건과 상황에 투사한다. 자기를 지각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게 참 문제예요. 투사시키는 경우에 나같이 보이는 것이 투사잖아요. 이런 것을 상처받은 영혼들이 특히 많이 일어나고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게 투사적인 모습이구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투사라는 거겠구나. 이렇게. 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강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사랑을 하고 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 길에 강아지나 고양이 다 먹이고 막 이렇게 아주 동물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못 지나치고 이제 이런 성격이신데 어느 날 이제 그분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건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계속 생각나고 밥 안 주면은 걔네들 어떻게 하고 있을 건데 이 생각 때문에 저녁에 잠을 편히 못 자고 내가 그렇게까지 내 생활도 해야 되고 내 애들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고민이 되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일단은 당신의 상처, 버림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늘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늘 떠도는 그 심정, 그것에 대해서 투사되는 감정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몇 달 동안 나눈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자기 몸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있냐면 강아지들에 대해서 그런 길거리 버려진 고양이 강아지들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막 집착하듯이 과하게 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그런 운동성이 남아있고 또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많은 선에서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이 왜 내가 나의 소외감, 나의 외로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었다라는 그것이 그대로 그것이 그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그 모습이라든지 전봇대에 혼자 매달려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인이 없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채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같은 거예요. 다 자기 같은 거예요. 외롭고 상처받고 비루하고 처량한 자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니까 그것을
발이 안 떨어지는 것이죠. 계속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노연함,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동일시에서 노연하니까 훨씬 건강한 관계,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덜 괴롭고, 그리고 보람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자기 문제로구나. 결론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 참 괴로운 거거든요. 과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어떤 주위의 평가 지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어때 막 이런 평가들이 일어날 때 저는 항상 세웁니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 이런 내 무턱대고 부러워하고 무턱대고 따라하고 싶고 무턱대고 맹신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안에 정말 느껴지는 그 고통의 분열 그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보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매력적인 것이 좀 시시해졌어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지닌 고통체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투사하지 말고.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상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 나오네요. 그것이 실제로 가치 있는 이상일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그 활동도 성공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적과 분쟁을 필요로 하는 무의식 때문에 반대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활동은 대개 자기 조직 안에서 적을 만들면서 끝이 난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기분 나쁠 이유를 찾으며 그들의 고통체는 정확히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옳고 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중에서 아수라라는 지옥이에요. 아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옥인데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너무나 옳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자신만이 바르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은 다 교화의 대상, 열등한 대상, 모르고 무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만이 세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투쟁적인 인간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향인지 아니면 그런 내 마음 공부를 돌이켜서 자신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동일시에 대한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부인 세상에서는 투쟁, 이 고통체에 대한 이 집착, 저항, 그 논리 두 가지, 그 극단적인 두 가지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 그 삶이 또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자, 고통체 부분 다음 시간에는 뭔가요? 오락과 언론과 고통체 부분 나가겠습니다.